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내일 첫 차부터 150원 오를 예정입니다. 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이 되고요. 하루 왕복 교통비가 3,000원이 넘게 됐죠. 청소년 요금도 800원에서 9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이 소폭 오르게 됩니다. 지하철 요금을 300원 올리겠다고 한 지 약 2년여 만에 두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요. 연간 1,600억 원대의 추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요. 여전히 서울교통공사의 근본적인 적자 해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지하철 적자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시민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게 하려면 요금 인상 후의 수익을 어떻게 다변화시킬지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당장 내일부터 늘어날 교통비, 좀 아낄 수 있는 상품들 더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바나나와 관련된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MIT가 발표한 10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선 이 꽃축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요. 7, 8월에 피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기후변화로 개화 시기가 한 달가량 빨라졌다고 하는데 이 꽃은 연못에서 자라고요. 가을이 끝날 무렵엔 연근이라고 하는 땅속 줄기까지도 우리에게 제공하죠. 이 꽃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숙하지만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많은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이 무엇보다도 먹기가 편해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인데요. 이 바나나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많다고 해요. 먼저 어떤 걸 짚어볼까요?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말인데요. 이 바나나가 굉장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관련 정보가 거의 막 범람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누구는 바나나가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를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8년부터 아침 바나나 다이어트가 일본에서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와 실온의 물을 마시는 방법인데요. 일본의 약사가 비만인 남편을 위해서 고안한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하죠. 당시에 이 방법이 유행하면서 일본의 바나나가 막 동이 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인터넷 정보로는 바나나 칼로리 진짜 낮을까? 다이어트에 독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도 보이고요. 다이어트로 빈속에 먹은 바나나, 토마토 알고 보니 독 이런 인터넷 신문 기사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바나나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바나나에 당이 좀 많아서 다이어트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하네요. 정말 인터넷에는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던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뭘 먹어야지 살이 빠질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 먹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그렇죠. 독이죠. 예. 네. 모든 음식은 우리 몸이 소비하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 살이 찌는 거고, 소모하는 열량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죠. 각종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음식 한 가지를 먹어서 살이 빠진다면 그 다이어트 법은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되겠죠. 그런데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 방식은 없습니다. 네. 바나나의 영양 정보를 좀 살펴보면요. 식약처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해보면 바나나 100g에 들어있는 열량은 약 77kcal인데요. 당류는 14.4g이 들어있고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의 14.4%를 차지합니다. 식이섬유는 2.2g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양의 사과는 열량이 53kcal, 당류는 11.1g으로 기준치의 11%를 차지합니다. 식이섬유는 1.7g 들어있고요. 껍질을 깐 중간 크기의 바나나 무게가 100g 정도 되고 이 쌀밥 100g의 열량이 166kcal니까 바나나 2개를 드시면 밥 한 그릇 드신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예. 열량이 꽤 되네요. 그렇죠. 이게 뭘 먹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얼마나 섭취하는지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정말 해롭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런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서 심혈관에 무리가 간다. 이런 내용의 핵심인데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죠. 바나나 100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32mg입니다. 그런데 현미밥에는 100g당 52mg, 두부에는 80mg, 볶은 아몬드에는 무려 32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현미밥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 식약처의 일일 영양 섭취 기준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바나나 먹으면 해롭다 이런 말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마그네슘이나 칼륨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신장계통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르면 됩니다. 네. 또 혈압을 낮추려면 바나나를 먹어야 한다라는 말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떤가요? 혈압이 높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권고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선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브로콜리 등 이런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면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 혈압을 낮추는데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인데요. 바나나 100g에는 칼륨이 355mg 함유돼 있어서 브로콜리 이건 100g당 칼륨이 365mg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런 브로콜리 등과 함께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염분 섭취 과잉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하루 3.5g 이상의 칼륨 섭취가 권장이 됩니다. 가공식품은 나트륨이 많고 칼륨의 함유량이 낮은 편이므로 고혈압 환자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미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바나나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네. 고혈압 약물은 체내 칼륨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맥과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실, 바나나, 오렌지, 녹황색 채소 및 저염소금 등 칼륨이 대량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네, 주의해야겠군요. 또 바나나 껍질에 보톡스 효과가 있다고?
바나나 껍질을 피부에 문지른 영상도 있다고 해요. 이건 네. 어떻습니까? 미국 SNS에서 지난해부터 퍼진 영상이 있는데요. 팔로워가 수십만 명인 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 틱톡을 통해서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문지르는 내용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피부에 문지르고 10분 뒤에 씻어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모공이 촘촘해지면서 얼굴이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여러 틱토커들이 따라하면서 이 미국에서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바나나 껍질이 천연 보톡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바나나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노화도 막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바나나 껍질을 바른다고 해서 보톡스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네. 바나나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일부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바른다고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서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성분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바나나는 보톡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바나나 껍질로 치아를 미백한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는데, 와, 바나나로 참 별걸 다 할 수 있네요. 이건 사실인가요? 별걸 다 하죠, 바나나로. 네. 네, 하루 2분 동안 바나나 껍질로 치아를 문지르면 미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블로그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함유된 천연 수렴제 및 시트르산 같은 천연 표백제 성분이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준다. 이런 그럴듯한 설명도 함께 곁들이는데요. 바나나 껍질 말고도 활성탄, 코코넛 오일, 딸기, 녹차가루, 아몬드가루, 치즈가루 등을 치약 대신 사용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과학적 근거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입속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서 오히려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일이호님이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아침 식전에 먹었는데 생각해보고 먹어야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일이호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바나나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같이 팩트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바나나를 실온에 보관하면 큰일 난다. 또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이 바나나를 오래도록 싱싱하게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저도 그렇긴 한데요. 네이버 블로그에 한 블로거가 쓴 콘텐츠인데요.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떠서 읽어봤는데 제목이 바나나 식탁 위에 두고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나려나 싶어서 유심히 읽어봤는데 바나나를 실내에 보관하면 날파리가 날아들고 검은 반점이 생기고 심지어는 터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블로거는 바나나를 하나씩 랩으로 감싸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 과일 칸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인 바나나 업체인 돌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권장하는 바나나 보관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나나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니까요.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세요. 바나나는 너무 따뜻하면 더 빨리 익으므로 12도 정도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주방은 바나나 보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세요. 바나나를 제대로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서늘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익지 않으므로 냉장고에 넣을 때는 익었을 때 넣어야 합니다. 추위 때문에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더라도 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비닐봉지에 통째로 보관하는 것은 빨리 썩게 만들므로 피해야 하고요.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바나나가 빨리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걸어두면 갈색으로 멍드는 걸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잘 익은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면 6주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얼리면 해동할 때 껍질이 흐물흐물해져서 사용하기 곤란한 상태가 된다고 하네요. 네. 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배송된 바나나를 지금 냉장고에 넣고 왔는데 제가 잘 하고 온 거네요. 예, 잘 익은 상태라면 잘하신 겁니다. 네, 잘 익었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또 바나나에 촉파리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냉장고에 넣으면 초파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나나가 검게 변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바나나 거리에 걸어서 식탁보 같은 걸로 완전히 덮어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초파리가 바나나에 달라붙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한 바나나를 집에 들여놓자마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린 뒤 걸어놓으면 초파리가 꼬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좀 더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바나나를 보관하는 곳 옆에 와인잔에 먹다 남은 레드와인을 한 4분의 1쯤 채워서 내부로 씌운 뒤에 구멍을 한 12개쯤 뚫어서 초파리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초파리가 바나나보다 와인잔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바나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초파리가 알을 낳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주 치우고 싱크대 배수구도 청결을 유지하면 초파리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나나를 적당한 양을 구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초파리가 오기 전에 모두 섭취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3197님이 바나나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았네요. 보내주셨고요. 8717님도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바나나와 관련된 알쏭달쏭한 정보들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기후위기와 에너지 고갈, 질병과 고령화 등 인류를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의 도움이 참 중요해지고 있죠. 그에 부응하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트렌드를 잇는 것이 비즈니스와 투자에 있어서도 요즘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흥미로운 미래 기술 트렌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기술 변화 속도가 요즘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기술 트렌드 어떤 이야기 드릴까요? 오늘은 MIT가 선정한 10대 기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MIT가 이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이제 세 가지 기준이죠? 기준을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과학적인 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획기적인 치료,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 발전. 성과 치료 산업 발전. 예, 이렇게요. 맞아요. 예,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 소형 언어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서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소형 언어 모델이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 안에 1조 개의 뉴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고 연결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한 100만 개? 예, 요 정도의 뉴런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어디서 필요하냐면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라 그래서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휴대폰이 만약에 인터넷이 끊겼어요. 근데도 얘는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언어 모델이 계속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소형 언어 모델을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휴대폰 같은 곳에 이런 SLM 소형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시장이 성장할 거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기술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MIT가 선정한 10대 기술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저희 지금 인공지능 AI가 핫하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 같고 네. 앞으로의 트렌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검색의 시장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검색은 종말하고 대화의 시작. 저도 요즘에 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하기보다 네. 챗 GPT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르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챗GPT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광고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광고를 하잖아요. 이제 챗GPT에 광고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물어보고 답변을 받으면 그 답변에 대한 팩트 체크만 좀 해보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직까지는 이 답변에 대한 의심을 좀 많이 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네.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챗GPT로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검색의 광고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된 트렌드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생성형 AI는 그 한 서너 개의 모델로 좁혀질 것 같아요. 지금은 2만 개가 넘는 모델이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모델들이 이제 M&A가 되고 합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의 챗GPT가 1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미나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쫓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엔스로픽의 클로드라든지 그런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따라가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모델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큰 모델들한테 M&A 되고 합병되면 결국에는 서너 개로 좁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단순한 검색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요. 네. 또 로봇에게 네. 이제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쉽게 따라하는 로봇들이 등장한다고요. 맞아요. 이제 세 번째 기술인데요. 고속 학습 로봇입니다. 네. 이제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일단 한번 보여줘요. 영상 같은 걸로. 그러면 로봇이 그걸 갖다가 딱 기억을 했다가 그 동작을 따라하는데 그러면 로봇이 많은 동작을 하게 만들려면 사람이 계속 많은 동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은 동작을 한 번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이 보여준 동작을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동작으로 증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손을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만 한 번 보여줬는데 이 손 동작을 옆으로도 옮기고 그다음에 가로도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자, 그래서 그 만들어낸 동작을 로봇한테 학습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로봇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로봇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보다 대단한 능력이요? 네,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 그 동작을 얘는 하겠죠. 이제. 와. 또 세계 주요국들이 우주항공 산업을 두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네. 이 분야를 둔 전망은 어떨까요? 혹시 베라 루빈 천문대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뉴스에서 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최근에 지금 아주 네. 가장 핫한 뉴스인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칠레 안데스 산맥에 있는 천문대인데요. 남반구에 있겠죠. 예, 근데 최근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 베라 루빈 천문대에서 촬영한 우주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오. 네, 이게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3억 2천만 화소? 이 정도를 이제 아주 그냥 선명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떻게 하냐면 하늘이 이렇게 큰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걸 직사각형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계속 찍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찍다가 네. 3일 정도가 되면 남반구 전체를 다 찍어요. 아, 그러니까 그 3억 2천만 화소로 그렇게 네. 조금씩 다 찍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3일마다 남반구 전체를 한 번씩 다 찍는 이런 친구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찍은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한번 살짝 가져왔거든요. 궁금해요. 이거는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네. 그런 우주를 구현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색깔 실제 사진이죠? 맞아요. AI가 생성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그다음에 성운이라 그래서 우주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다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거를 그 지금 청취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베라 루빈 천문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네. 대단한데요. 정말 색깔까지도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 데이터가 엄청나겠죠. 여기서 찍은 데이터들이. 네. 이걸 루빈 과학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데이터 플랫폼에다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데이터의 양을 담는 이 플랫폼 자체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게요. 이걸 또 저장을 하려면 플랫폼도 발전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또 전기차, 친환경차 저희가 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비행기도 탄소 중립 시대를 맞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존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제 제트 연료가 5번째 이제 기술인데요. 비행기의 연료로 쓰는 거는 기존의 연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연료, 이걸 SAF라고 하거든요. 지속 가능 항공유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요. 폐오일이나 농업 네. 폐기물, 목재, 뭐 찌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드는데 지속 가능 항공유가 나오면 너무 좋은데 이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규제와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뜨는 모든 비행기의 1%는 이걸 항공유의 1%는 이 SFA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만 늘어나도 승용차 한 5만 3천 대에서 연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단 1%만으로도요? 맞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SAF 듣기만 들어도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이게 너무 이제 비싸다 보니까 지금은 SAF하고 그다음에 일반 항공유를 혼합해 가지고 쓰는 혼합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점차 SAF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산량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생산이 적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고요. 네. 예,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탄소 배출이 많은 그 대표적인 산업이 철강 산업이잖아요. 맞아요. 이 철강 산업도 탄소 중립에 도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철강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전체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한 7%가 철강 생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철을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석탄을 이용해서 철광석을 녹이는 고로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 방식을 할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탄 대신에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철을 만드는 방식, 이걸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에 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만 배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축산 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네. 이게 탄소 배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소 트림 방지제 이래가지고 소가 이제 방구를 끼거나 트림을 하면 그러면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가축을 네. 키우는 곳들에서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맞아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저도 있어요. 옛날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누가 웃기려고 그냥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가 소로부터 나옵니다. 굉장한 유의미한 수치네요. 예, 맞아요. 소가 이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럼 네. 메탄 가스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메탄의 농도가 기존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의 한 28배? 와. 네, 이 정도로 농도가 굉장히 진한 메탄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료에 메탄을 억제하는 첨가제를 넣어요. 건강에는 예. 이상이 없나요? 예,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것도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첨가제를 포함한 사료를 만들려면 비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이 사료를 지금 만드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래 산업으로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은 좀 더 싸게 효과적인 사료를 만드는 거겠죠? 올해 한 10월부터 이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전쟁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각각의 이 사료를 만든다는 회사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마 마케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료 기술과 관련된 트렌드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이 수술 대신 세포를 살리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기세포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기술인데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피부를 만약에 지금 피부를 한 평생 유지할 수 있어. 어떤 느낌이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꿈이잖아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뤄주겠다라는 기술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세포예요. 근데 이제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처음에 배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D라고 해서 평면에서 배양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3D 배양이라 그래서 우리 콩나물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지대 같은 거 하나 세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콩나물이 막 자라거나 이제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3D 배양 기술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하나 나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양된 세포가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가 처음으로 딱 나오면요. 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능력이 생기냐면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 능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세포, 췌장세포, 심장세포 등등으로 이게 분화가 돼요. 예를 들어 췌장세포로 분화가 됐으면 얘는 당뇨병 치료하는 인슐린을 분배하는 이런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화가 된 췌장세포를 우리가 주사를 통해서 딱 맞으면 당뇨병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얘가 주사만 놓으면 괜찮냐? 그게 아니라 기존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가 들어왔으니까 또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존 세포 중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친구들을 유전자 가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잘라내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잘라내면은 또 네. 상관이 없는 건. 그렇죠. 그럼 거부 반응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요 과정 이 전체를 MIT에서는 너무 훌륭한 기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잘 연구가 된다면은 난치병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죠. 예. 네. 또 피부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이 좋겠네요. 피부에 꽂히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 HIV 예방제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HIV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이름이고요. 사실은 이게 좀 심화되고 힘들어지면 에이즈라는 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HIV는 아직까지 에이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주사를 맞아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아프리카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렸는데 HIV 상태인데도 주사를 맞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 에이즈 걸렸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주사를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예, 막 그래서 오히려 에이즈로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레나카파비르라는 이름의 예방제가 개발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사를 매일 맞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만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이 유지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좋은 치료제가 나온 거죠. 예방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갈수록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또 정책적인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운전할 필요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다라고도 하고요. 네. 근데 운전자가 없는 택시 이미 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맞아요. 영상으로 미국에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봤는데 네. 그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일반 택시 요금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잘 보셨네요. 이게 이제 10번째 기술 로봇 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운전자가 없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특정 지역에서 회사들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실험이에요? 웨이모가 미국의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짜로 이제 운전사가 없는 택시를 갖다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사실 이 서비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두는 베이징하고 상하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택시를 갖다가 타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요즘 인스타 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택시를 타고 이런 것들을 막 찍고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택시의 가격이 더 비싸진 거죠. 네. 자, 이거를 근데 지금 우리 자율주행차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테슬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이걸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텍 캡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 차량의 소유주들이 본인의 차량을 로봇 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우버처럼
그런 건가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테슬라 차량을 주문하면요. 네. 보통 누군가가 몰고 올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차만 혼자 와요. 아.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제 차를 갖다가 테슬라 차를 이용하다가 이거를 밤이나 제가 안 쓸 때는 택시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제가 안 쓰는 시간에 수익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 그렇게 그러네요.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에 네.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잠든 사이에 돈도 벌 수 있고. 계속 돈을 벌어주는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상당히 비전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로봇 택시를 얘기하더라도 이거를 개인 자가용과 로봇 택시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잖아요. 네. 야, 내가 자가용만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막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네. 또 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어떤 기술에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주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잘 쓰고 있는 LLM 기술, 라지 랭귀지 모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제가 여기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원고를 어떤 얘기를 할지 원고를 일단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냐? 직원들하고 만약에 같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직원 몇 명을 불러요. 네. 그래서 자, 너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 너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 그리고 또 다른 친구한테는 너는 이 모든 자료를 취합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조사하자. 이런 식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3시간 동안 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제 앞에는 하나는 챗GPT가 켜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제미나이가 켜 있고 다른 하나는 클로드가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챗GPT한테 너는 미국 시장 조사해. 그다음에 클로드한테 얘가 조사한 것들을 갖다가 대본 형식으로 다 바꿔. 그리고 뭐 제미나이가 이걸 다 취합해. 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일을 해요. 그러면은 직원이 많이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입 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던 친구들을 고용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위에 분들, 소위 임원분들은 경험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많은 인사이트를 낼 수는 있는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손이 안 빨라요. 그래가지고 손 빠른 친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뭐냐면 임원들이 손 빠른 신입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탁 내면 신입이 생성형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빨리빨리 실현해서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질문도 잘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LLM 모델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질문을 잘하지 않아도 돼요. 딥 그래요? 리서치라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소위 말해서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바보같이 질문을 하더라도 얘가 똑똑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LLM 모델 자체가 질문을 잘해야지만 쓸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질문 잘하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흥미로운 미래기술 트렌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연꽃이었습니다. 6655님, 5752님, 5131님 연꽃, 연잎밥도 유명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